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4.3 보궐선거 이후로 내용에 빠진 바른미래당은 의총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며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어제 석방된 김경수 지사 오늘 바로 경남도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경남도민들께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남도민들께서 도정 공백이라고 하는 우리 경남의 위기를 그동안 하나하나로 단결되어서 기회로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어려운 경남 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 김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그 보석으로 나오면서 도민들에게 사과와 그다음에 도정 공백을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예.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줘도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을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도정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사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도정을 제대로 해왔다는 점,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또 거듭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77일 동안의 도정 공백 때문에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을 사람이 바로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였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재판부에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함께 했는데 일단은 도지사가 나온 만큼 지금 현안으로 제기된 많은 사안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도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새 그 구치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국 정치사에 이렇게 사법부라든지 이 또 정치인들과 사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에는 친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남 지역이 상당히 지금 그 집권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또 지역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도정에 임하겠으나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의 그 정치권의 어떤 일련의 그런 그 행동들을 보면 마치도 사법부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모든 것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려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도착한다. 다만 연착될 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진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객관적 진실이 도착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1심에서 그러니까 유죄가 났지만 예. 사실은 그 이제 현직 도지사이고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 그 무리하게 구속시켰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예. 재판받았을 때도 형량이 더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경우도 형량이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또 재판부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청와대에 그 있을 때 그다음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의 그 죄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도주의 우려가 상당 부분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에 대한 것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보석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국정농단 케이스로. 그래서 지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인데 예. 이 경우도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나온 날 그때를 딱 맞춰가지고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마치 김경수 도지사와 형평성을 맞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나 아니면 국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경우는 매우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우선 경우가 다르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석으로 나왔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구속을 당했다든지 어떤 결과를 이제 판단했을 때 사법부가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서 이렇게 논란을 부른 사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금 형평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그동안의 뭐 재판 거래라든지 또는 그 사법권에 대한 어떤 농단과 관련한 예. 그 논란의 소지를 일정 부분 제공한 사법부가 또 반추할 부분도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막상 구속이 됐을 때 그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다음에 이번에 보석이 허가돼서 나왔을 때의 민주당의 반응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지금 각종 그 TV 채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예.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진실과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예. 인간적으로 지금 뭐 그 황교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여성이고 또 연령도 많고 네. 지금 뭐 심지어는 그 불의 대인 것 같은 그런 지금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 집행 사유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곧 검찰에서 심의위원회를 네. 이제 열어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법치 국가의 어떤 그 성숙성을 보이면서 일단 신청한 만큼 그리고 지금 사실 또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 있는 경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운영의 그 묘가 발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치가 우선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얘기가 나온 걸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안 맞는 얘기죠. 형 집행 정지가 되려면은 최소한 예. 그러니까 기결수로 이제 물론 기결수로 어저께 확정은 됐지만 네. 지금 그거는 한 사안에 대해서만 확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 25년 선고받은 사건은 지금 2심 재판 중이고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있고.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받고 거기에서도 3분의 2 이상, 예. 3분의 1이 살아야지만 사면의 조건이 되는 거죠. 형 집행 정지가 되려면은 나이가 70 이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건강상의 이상이나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산부가 임신 잉태 6개월 그다음에 그 출산 6개월이라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어떤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2018년도 9월에 그때 당시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때 재판부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그다음에 발가락 다쳐서 병원에 다녔는데 그거 역시도 뭐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 사식을 먹을 정도로 건강하다라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석이 허용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여성의 몸으로 건강이 나쁘고 그다음에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분 만약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적어도 본인이 국정농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예. 재판에 임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은둔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503호 선긋기하고 뭐 비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그런 구도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박이 아니다라고 선긋기할 정도로 옥중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대리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통증으로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나 아니면은 교도소에서 이렇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에서 일단은 이 위원회가 열려서 상태가 어떤지 건강 네. 상태가 어떤지를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한교안 대표는 그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불쌍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 저렇게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국론 분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국론의 통일이다라고 봅니다. 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분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한교안 대표께서 지금 대통령의 건강을 추측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의 입장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물론 그 면회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체중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정 근거로 볼 때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형 집행이 정지될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다 예. 보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이것이 그 근거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정말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이런 각박한 정치 현실에서 뭔가 어떤 통합을 시도하는 법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만 네. 또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통합의 어떤 노력은 비단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단지 한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 얘기가 나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원하면서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지금 그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해도 이게 법적인 그런 틀 속에서 결정이 될 사안을 저렇게 쉽게 총선과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그 깊은 고려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뭐 이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예. 과연 그 박근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총선 이야기를 지금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실 모든 것이 그런 어떤 법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어떤 결론에 좀 가깝게 가고 싶어도 바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것인지 이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 그리고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인간적인 아픔과 걱정이 있다면 네. 좀 더 언어와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걸
정말 형 집행정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흔드는 또 하나의 또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 생활을이라고 네. 얘기하고 몸이 아프신 것으로 안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고 온갖 가지 이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탄핵 때는 그 파면될 때는 세월호 문제가 그러니까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네. 소수 의견으로 인용됐던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이제 4.16을 저희가 오지기를 맞았는데 7시간 동안 그동안 뭐 했냐.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또한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는 법무부나 아니면은 검찰 당국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도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면회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영아 변호사조차도 최근에 변호를 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가짜 뉴스라고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이상하다면 병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까지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 얘기했던 내년 총선으로 이용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되게 좀 볼상사인데 네. 건강이 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이상하다는 걸로 해서 언론에서 계속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꼼수다라고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이 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김현 의원은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거는요. 2018년 9월 달에 법무부에서 보석 신청했을 지금- 때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병원에 어떤 증후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곧 열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런 얘기하는 조사를 유영아 한다는 변호사도 건데 건강이 면회를 안 이상하- 했습니다. 전혀 네.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단정하는 거는 지금 잘못된 아니에요. 발언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 중에 문 대통령 흔들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황교안 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걱정이라든지 또는 그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것 자체가 곧 문 대통령 흔들기로 직결된다라고 보는 자체가 상당히 단순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그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문 대통령은 언제 흔들리냐. 오늘 아침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좌절하면서 이제 헬조선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 제가 이거 말하기도 걱정스러운데 주제랑 좀 달라진 것 대한민국이 같습니다. 아닌 망한민국이라 그러고 또 자영업자. 아니, 좀- 제가 문 대통령을 흔드는 요소는 바로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지금 이런 민심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저께 4월 17일 날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나오는 날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프레임으로 만들기 때문에 흔들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황교안 대표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과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503을 모른다고 근데 했습니다. 논란이 한번 됐었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친박이라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유영아 변호사가 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과연 건강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 집행 정지나 보석 상태가 되려면 정말 정신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그 고령으로 예. 또는 건강이 아주 이상이니까 300명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저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에 증상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네. 300명 가량이 있답니다. 그럼 이분들도 다 형 집행 정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어저께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앞서 얘기했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뉴스를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지금 뭐 김경수 지사의 보석이 됐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됐든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쪼개진 정치가 좀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습을 갖추면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뭔가 그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좀 그 어떤 그 권력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진 측이라든지 네. 또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금 그 주도해 나가는 측에서의 그런 어떤 그 여유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화해와 통합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새삼스럽게 좀 떠오른다는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뭐 검찰이 가서 예. 부분에서 짧게 예,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시죠. 국정농단을 했고요. 예. 무고한 백성이 죽어갈 때 아무 역할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만델라를 비유하는 것은 그분은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나라에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비교를 하면 안 될 분입니다. 아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인종차별과 아파트헤이드에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집권해가지고 어떤 하회와 진실 정책을 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심의위원회 뭔가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 이슈를 바꾸시죠.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4.3 보궐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잠깐 공개된 영상에서도 좀 내용이 보였거든요.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공개 발언들이 왜 그거 발언 좀 받고 아니 그냥 지금도 아니 아니 하지 말고 당을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지. 공개 발언 할 분 받고 내가 뭐 손대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언을 하려고 했다니까. 의원들의 뜻을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지도부 의견에 따릅시다 그러면. 저걸 뭐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분위기가 저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호남 신당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활동하지 않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고 예. 국민의당 사실상 활동하는 분 국회의원 3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출신의 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구가 16명이고 비례대표 예. 전체가 이제 지역구가 16명이고 비례대표 13명인데 바른당 출신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21명이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결론을 못 내고 끝내졌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미 갈라선거나 다름 아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현주 의원은 뭐 뚫고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그랬는데 저 정도가 되면 같이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8명에서 이현주 의원까지 하면 9명 정도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고 네. 빠른 시간에 국민의당 출신들의 그 이제 거취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집안에 남아 있는 자산을 누가 승계할 거냐를 갖고 이제 고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이 친박에다 더 넘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고 예.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 거고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소신 자체도 지금 지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고 바른당 출신들은 그렇고 또 국민의당에 이제 있던 분들은 또 호남당으로 가자니 또 전국 정당을 하겠다는 또 약속이 있는데 네. 그것도 또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제 기실 갈라서야 되지만 갈라서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한 시간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문제들을 전부 다 크게 다 짚어주셔서 네. 하나하나 좀 나눠서 이야기를 네. 하자면 우선 호남신당 문제는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미 뭐 지금 박주선, 박주선 김동철 의원. 의원이 지금 민주평화당
측하고 지금 이야기를 비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소위 제3지대 빅텐트론이라는 게 나오고 예. 또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총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대표는 그 부분에 그리고 본인이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위 패스트 트랙으로 그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그 공수처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으로부터 나온 예. 그 지금 바른미래당의 8, 9명의 의원들은 이거에 상당히 반발을 하는 건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그 김현 의원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마치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싸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결국은 큰 당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개인으로 가서 하는 것보단 당대당의 통합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몸값을 좀 그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그 호남에서 오신 분들하고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가지 가치 체계에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제가 물과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중간지대에서 그 개혁 보수를 주창하면서 좀 바른말 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 사이즈는 작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저만의 헛된 꿈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안철수 전 대표죠. 예.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와 그 손학규 지금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도 아니고 그러면 이 구도를 가지고 어떤 그 정계 개편의 하나의 신호탄을 만드느냐. 결국 여기서 시작해갖고 정계 개편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수많은 과거의 정치 상황을 복귀하면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그 얘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왜 굳이 안철수 대표가 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까지 10%대 지지를 유지하지 네. 못하면 본인이 이제 거취를 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배수의 진을 쳤는데 네. 결국 10%대가 유지되는 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보장은 해주겠다라는 취지 아닐까요? 당대표의 지위는 보장해준다.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을 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하고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지금 바라지 않고 있는 거 민주평화당 안에서. 그런 민주평화당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21명이 합쳐지면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고. 근데 만약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또 그 21명 중에 이쪽에 있는 민평당 의원들하고 이쪽이 또 빠져나가서 당을 하나 만들게 되면 손학규 대표의 지위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걸로 해서 향후 좀 그 이제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 아닐까 싶어요.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제가 평화당이 뭔가 그립을 좀 잡고 가는 거다. 이건 좀 너희가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도 났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나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나 거의 뭐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는 뭐 전북에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고 그 뭐 확실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제 맹주라고 자처하는 분이 있고 전북에도 그다음에 전남에는 본인이 있고 또 광주에는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게인 2016년도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면 지난번처럼 2016년도처럼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별로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나라의 박지원 의원 그럼 정치구단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용을 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지략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박지원 의원이 그 원내대표를 하시고 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는데 예. 김무성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곰과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여튼 지략이 뛰어나신 분인데요. 요번에 이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의 그런 어떤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손혜원 의원과의 어떤 그 해프닝도 그렇고 예. 또 요번에 그 헌법재판관 이미선 판사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그 태도 변화 이런 예.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색적이고 생경한 권력에 관한 것이고 또 예. 내년 총선에 전부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에 발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민주평화당과 이 이제 그 호남권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당을 조직해서 하나의 텐트를 만든다면 이게 호남당 외에 무슨 팽창성이 있느냐라는 딜레마에 또 빠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박지원 의원님과 그 주변 분들이 생존하는 데는 최적의 대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다면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 정치라든지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걸 위해서 이게 정말 최적의 대안이냐고 한번 여쭤보고 또 싶어요. 지역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어쨌든 국민의당계 출신들은 지금 민주평화당과 뭔가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안도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내심 바른미래당과의 이 뭐 당대당 통합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대한애국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한 5%, 3%에서 5% 정도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그야말로 이제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찍었잖아요. 바른정당 출신은 안 되는 거죠. 바른정당 출신의 누구는 안 된다고 예. 찍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공격을 또 방어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구속 상태에서 이제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대한애국당 부류의 그 분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질 못했는데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고 또 이후에 공천이 보장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앞서 질문했던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게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사람이라고 저희가 아까 박지원 의원의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 거 아니에요? 이 얘기에 함축적으로 다 요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무슨 뭐 많은 그 경험을 네. 했겠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과거에 국민의당입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정당을 꿈꾸면서 들어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그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알겠습니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의석수 목표를 240석으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김 의원님도 보시는지 좀 일단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면 그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25명의 원외 위원장들 총회를 축하하고 다 된다면 모두 당선되면 240석이 되고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꿈을 네. 꿔본다, 상상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이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단수 경쟁자가 없을 경우는 단수지만 네. 대부분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할 준비를 잘 해서 승리해서 다음번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의총장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외위원장이 우리 당, 저희 당의 경우는 대구, 경북, 경남, 예. 울산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다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는 수가 적고요. 예. 강원도 그래서 우리가 열세인 지역의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렵게 이제 원외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을 하기까지의 경선 룰에 예.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는 동료 겁니다. 차원이다. 예, 그래서 예. 덕담을 한 건데 이제 저희 뭐 대변인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을 기자들한테 했습니다. 설명을 예. 했는데 현장에 있었으면 전문을 다 받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240석을 뭐 석패를 다 얻겠다라는 뜻은 아니다. 꿈꿔보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색하고 뭐 싹쓸이 하겠다라고 예. 주장하는 거냐라면서 야당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야당도 내년 총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라는 건설적인 전망을 내놓는 게 나은 것 아니겠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 거리를 잡았다라 공격의 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럴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예.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어저께 인천으로 해서 예, 예. 전체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정부가 예산을 정할 때에도 그러니까 반영을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취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경륜이 많으신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또 20년 집권입니까? 네. 그 얘기 하셔갖고 논란이 된 데다가 또 이제 그 240석 플러스 20석해서 260석이라는데 300석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300석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다는 자체는 뭐 특정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서가 아니라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많은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포함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소리냐고 진위를 확인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좀 그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박정희 장기 집권 18년 집권에 대해서 그렇게 알러지 그리고 그렇게 진저리를 치는 민주투사들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20년 집권 얘기를 뭐 꿈을 뭐 꿀 수는 있겠지만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260석, 240석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소 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갖고 적어도 그 소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까지도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 제가 뭐 그 당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제가 듣기로는 당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뭐 언론인은 또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내년 총선은 그래서 이해찬 대표 얼굴로 하지 말고 총리 얼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총리. 그런 말도 예.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리 꿈을 꾸셔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정당이라도 여당이 되어서는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가 남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얘기했는지가 주어가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 그 총리 간판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은 바가 저는 없어서. 오늘 계속해서 뉴스를 그 워치를 해가지고 얘기한 그러니까 거고요. 그게 주어가 누구냐고요?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시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물론 2자리밖에 안 되지만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그 반추하고 예. 또 복귀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네. 다시 여쭤보는 거는 네. 주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인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네, 언론인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나왔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저희 당에 그 언론인은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자기가 민주당 내에 그 모 인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고요. 저는 뭐 주어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또 연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상 안 다 했어요. 그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시간이 싶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 인사가 예.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 그 언론인이 누군지도 제가 볼 때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네, 오늘 두 분, 방송에 이거는 뭐 그 다시 방송을 다시 틀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가 명기되지 않아서 본인은 믿지 않으시려면 안 믿으시면 됩니다. 본인 그 자신. 믿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믿어주십시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